2024년 11월 27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미끄러운 길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 한국은 3.25%로 1.5%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은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 1회 금리 발표율이 남아있습니다. JP모건이 2025년도 미국의 금리 전망을 발표했는데 올해 4.35%에서 25년 말까지 3.6%까지 내려가는 경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단기 2년물과 장기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완화로 위험 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기 회복과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증시나 코인 시세 등 여러 모습이 이미 선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12월 18일, 한국은 11월 27일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것을 보면 한국은 금리를 인하할 게 아니라 반대로 0.25%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섣불리 인상은 못할 거고 동결을 예상합니다. 3.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취임 전에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대통령 취임 날인 1월 20일 첫 번째 행정명령 중 하나로 관세부가 관련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를 지칭했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두 나라가 특히 펜타닐과 관련된 마약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할 때까지 해당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겐 기존 관세에서 10% 추가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을 또 걸어줍니다.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할 시까지는 10% 추가 부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간 좀비를 발생시키는 펜타닐의 원료는 중국에서 나오며 완제품은 멕시코 등 남미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유통이 됩니다. 트럼프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등에 대한 조건을 걸고 고율 관세 잽을 먼저 날렸습니다. 언급 이후 달러 대비하여 캐나다 달러는 1%, 멕시코 페소는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 멕시코 페소는 2022년 8월 이후 최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역의 위안화도 7월 최저 수준으로 하락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는 1,399만 1,400원을 오고 갑니다. 4. 뉴욕 증시는 FOMC회로 공개를 통해 점진적인 금리나 의견 속에서 일부 의원들의 인하 중지 발언 등과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0.25%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높아 보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공매도 타깃이 된 비트코인 보유 매집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연일 하락 정도 외엔 큰 이벤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 타결로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로 우선 진입을 했고 엔달러 환율은 153엔입니다. 비트코인은 92,000불로 10만 불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과 저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불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공유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봅니다. 결국은 뚫고 더 높은 시세를 예상하는데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합니다. 6.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시기에 북한 지도자를 만나 멸안되는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이번 대선 시에도 북한의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약대로 김정은과 대화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뤄질지 립서비스로 끝날진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선 대북 관련주가 반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일신석재가 유독 세력들이 붙은 건지 대북 관련 발언에 잘 반응합니다. 시장 보는 재미를 드리는 겁니다. 종목 추천이나 공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매매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정세로는 김정은과의 만남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이제 재선도 없고 뒤가 없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7. 어제 국내 증시는 숨고르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진 모두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했지만 크게 악재나 문제가 있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위주로 매도를 했는데 시총 상위권 바이오 섹터 매도로 잡힌 물량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물보단 선물 옵션으로 국내 증시를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8.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수가 진행되며 58,000원대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며 외국인이 소량이지만 90만 주 순매수해준 날입니다. SK하이닉스를 1,719만원 박스권을 제시해드렸는데 해당 가격대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시총 차이가 3배가 조금 안됩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와 갭을 더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을 비롯 바이오 상위권 종목들의 외국인 투매가 나왔는데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간 오름폭을 감안할 땐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테오젠은 옵션 거래가 가능해져 변동성이 조금 더 커져서 나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최근 급락시 27만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등락을 체크하시며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드론주가 강세를 보였고 의료 AI가 여전히 새로운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로봇주, 히토류, 여행 관련주 일부 재건주가 시동거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방산주들은 강하게 세론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AI 회사들이 바닥에서 수급을 붙이며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수 보이기 시작합니다. 흔히 빈집털이라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크게 올리는 거죠. 9. 머스크가 전투기를 드론으로 교체하면 국방 예산을 2조 달러 2,800조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한 후 국내 증시가 도리어 두들겨 맞았습니다. 최근 추세가 조금은 꺼겨있던 방산주가 마이너스 1020% 가까이 급락하면서 매도물이 나왔고 무인기 이슈로 드론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국내 상장된 드론 회사가 미국의 당장 실질적인 수혜를 보지 않겠지만 투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드론 테마주들이 동시에 반응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휴전 이슈와 머스크 발언으로 인한 방산주 하락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시세 분출까진 못 나왔지만
하락 없이 전쟁 종결 이벤트를 향해 위로 쏘려는 흐름이 계속 체크됩니다. 10. 국내 방산 대장주 그룹인 LI진엑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3종목만 예를 들자면 어제 낙폭이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이오 대장주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테오젠을 비롯 얼마 전 바이오 급락 이벤트가 나온 후 후발로 방산주 급락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공통점은 올 한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받을 조정을 어제 강하게 받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세 종목은 최근 급락에 동참한 바이오와 차트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응에 참고하시면 어떨까 해서 공유해봅니다. 11. 바이오를 큰 섹터로 보며 그 안에도 많은 바이오 테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까진 비만과 ADC가 주도해왔으며 AI 바이오의 많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소테마군들이 존재합니다. 12. 한국에선 줄기세포 유전자 섹터가 한때는 반짝한 적도 있었지만 규제에 막혀 크게 활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첨단 재생바이오법으로 규제 완화의 길을 만들고 24년도 2월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생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12월 9일까지 세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첨생법은 임상연구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검증된 재생의료기술에 한해 심의를 거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 바이오 섹터의 상단이 항상 막혀 답답하던 줄기세포 유전자 섹터도 내년부터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13. 한국에선 면역세포 치료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재미난 건 이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나라 일본을 비롯 의료원정을 떠나는 사람이 1년에 무려 3만여 명이나 됩니다.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관련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한국에서는 치료받을 길이 없으니 일본 등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규제로 막아두는 동안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산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외 원정 시 최소 60만 800만 원의 비용이 지출이 된다니 연 2천억 이상의 의료비가 일본에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외로 외국인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러 오는 나라인데 해당 분야에 한해서는 반대로 외부로 나가는 판이었습니다. 줄기세포는 과거 2005년도에 이른바 황우석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줄기세포 치료와 연구가 엄격하게 제한된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 족쇄가 내년 초부터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도 첨생법과 관련 해당 섹터의 좋은 회사들을 많이 서칭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14. 첨생법 관련 바이오는 향후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로 하나씩 공개해보겠습니다. 15. 황우석 박사를 짧게 언급했으니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공유합니다. 황우석 테마주로 작전에 활용된 홈캐스트입니다. 2005년에 동물복제 연구로 국민영웅, 신드롬까지 났었던 당시 수의사이자 서울대 교수였던 황우석 박사였습니다. 1995년 송아지 해기식 복제에 성공하면서 시작된 그의 성공 스토리는 복제양 돌리와 복제소, 영롱이까지 만들며 날개를 달며 2005년 논문 조작 터지기까지 승승장구였습니다. 넷플릭스엔 다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그걸 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2016년 홈캐스트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작전 주체는 꽤나 유명한 분이었고 홈캐스트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건으로도 들어온 이바다 큰손이기도 합니다. 16. 홈캐스트는 2003년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최초 사명은 EM테크닉스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던 회사였습니다. 2000년도 초반엔 한창 이지폰이 대중화되던 시기였으니 당시엔 나름 핫한 섹터에 있던 회사입니다. 황우석 사태가 터진 2005년엔 주가에 큰 이슈력이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전은 2014만 2016년 2년에 걸쳐 황우석 줄기세포 테마주로 들어갔으며 매집 기간은 최소 23년을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매집 마무리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주가를 극한으로 밀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 후 2014년 4월에 작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3,000원대 주가를 단기가에 14,00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이후 주가 관리를 하며 2016년 7월 8,000원대에서 다시 30,000원대까지 끌어올려 차익 실현하며 작전은 끝났습니다. 홈캐스트를 주봉 혹은 월봉으로 보시면 이 글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많은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17. 홈캐스트는 결과적으로는 주가 조작 혐의로 주포 세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일 꼭대기엔 이 바닥에 대부인 원영식 회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메이저 4대 엔터사가 상장하여 자리 잡기 전에 2000년, 2010년도 초반까지는 웬만한 엔터사들은 원회장에 자금이 안 들어가고 착전에 활용 안 된 회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최근엔 초록뱅 그룹의 회장이기도 했죠. 지금은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사태로 구속 상태입니다. 18. 홈캐스트는 H바이온이란 회사가 지분 6%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그런데 H바이온의 최대주주는 지분 46% 내외를 보유 중인 황우석 박사입니다. 당시 작전에 이 재료가 활용되었는데 현재도 홈캐스트의 황우석 박사는 연을 맺고는 있습니다. 줄기세포 사업은 확인은 되진 않지만 엮으려고 하면 또 엮는 게 세력들이다 보니 첨생법 줄기세포 이슈일 때 홈캐스트가 꿈틀꿈틀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공유한 것뿐입니다. 절대 종목 추천이나 매매 권유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홈캐스트는 여전히 착전주의 향이 나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19. 앨런 머스크는 정부의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가 맡은 부인 정부효율부 도지부서라고 불리는데요. 최첨단 기능을 활용하여 비효율 없애는 작업에 들어가려 합니다. 정부효율부와 협력하여 AI를 이용해 사회보장 혜택 부정 이용을 포함 사기 남용 낭비 근절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정부 예산 빼먹는 자들이 어쩌다 1200만 원이며 애교로 봐줄지 모르지만 수천억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요리조리 알차게 빼먹고 줄줄 새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외 나라도 비슷합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이 극한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성과주의인 앨런 머스크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바뀌는지 알 수 있는 향후 4년입니다. 사업과 정치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머스크 입김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다가올 정권은 변화가 보이긴 할 듯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요. 20. 전고체 배터리와 비트코인 외에 공유하려 했던 게 너무 많지만 요새 부득이한 일들이 많아 오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1만자를 꽉 채워 더 많은 정보와 재미난 이야기 공유거리들을 채워드리지 못함이 개인적으로는 아쉽네요. 내일과 또 다른 날 재미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산업과 연계된 이야기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21. 오늘 증시는 반등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한국 증시는 항상 열려봐야 합니다. 그날 외국인 형님들 마음이니까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덕에 이전과 같은 낙폭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덕에 코스피는 보합 내외는 맞추되 2차전지 바이오 등 시총 상위권 종목의 수급 변동 영향을 받을 겁니다.